새벽 4시. 도시의 심장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민서연은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옆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와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떼어내고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 바닥에 발을 딛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최고급 카펫을 지나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드레스룸 한쪽 평면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최신 컬렉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연의 손길이 향한 곳은 그 반대편, 낡은 나무로 만든 작은 옷장이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실크나 캐시미어가 아닌 짙은 회색의 실용적인 유니폼 몇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중 한 벌을 꺼내 입었다. 거친 질감의 천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낡은 운동화. JK그룹 안주인 민서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그니스 호텔의 평범한 미화원 박선영만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이중생활, 누군가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0.1%의 삶을 살면서 왜 굳이 고된 육체 노동을 자처하는지. 하지만 서연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였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민 회장의 딸로 살았고 이제는 강태준의 아내로 불리는 삶. 그 화려한 수식어들 속에서 진짜 민서연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버는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의 배경을 모르고 오직 그녀의 성실함과 꼼꼼함만으로 평가받는 이곳이 그녀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남편 태주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다. 그의 아내가 JK그룹의 안주인이 남들 눈에 천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에 담긴 깊은 공허함과 이 일을 시작한 후 되찾은 생기를 보며 결국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내 비서 김 실장만큼은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야. 그것이 태준이 내건 유일한 조건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현관을 나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대신 직원용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출퇴근용 소형 경차가 세워져 있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즐비한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는 마치 작은 섬 같았다. 차에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힘겹게 울었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도로를 달렸다. 시그니스 호텔은 JK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남편의 왕국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동료 미화원들은 그녀를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억척스러운 아줌마 선영 씨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성실함을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의 무심한 표정을 보며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진다고 혀를 차기도 했다. 서연은 그 모든 오해와 동정이 싫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는 평범함이었으니까. 선영 씨, 일찍 왔네. 직원 탈의실에 들어서자 반장인 미숙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네, 반장님. 길이 안 막혀서요. 어제 VIP 플로어 청소하느라 고생 많았지. 오늘 거긴 내가 맡을 테니 선영 씨는 연 회장 쪽 좀 부탁해. 주말에 큰 행사가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더라고. 알겠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나섰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내는 호텔 로비를 지날 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얼마 전 이곳에서 태준과 함께 자선 파티에 참석했었다.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던 그때의 자신과 지금 허름한 유니폼을 입고 대걸레를 든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무엇이 진짜 나일까? 어쩌면 둘 다 진짜 나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전 근무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판에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였다. 한쪽 벽에 걸린 TV에서 JK그룹의 주가 동향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냉철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강태준의 모습이 비쳤다. 와, 저 강태준 회장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젊은 사람이 어쩜 저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젓가락으로 태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잘생기면 뭐해? 사는 세상이 다른데. 저런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눈에나 들어오겠어. 미숙이 김치 조각을 씹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래도 저런 사람이랑 하루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 부인은 대체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이나 구한 거야. 그 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으며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나라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이름은 지워야 했으니 마냥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서연은 사물함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하고 무심코 가방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발신인은 세화여자고등학교 37회 동창회 준비위원회.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쳤다.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그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유일한 시간. 서연은 봉투를 뜯었다. 정갈한 글씨로 쓰인 동창회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졸업 1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했다.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이곳. 시그니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늘 밝았던 영미, 반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지수, 그리고 유독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박유라까지.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때에 찌들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보고 싶다. 강렬한 충동이 그녀를 휩쌌다.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랐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JK그룹의 안주인 민서연으로 아니면 호텔 미화원 박선영으로 전자로 간다면 옛 친구들은 자신을 순수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친구 민서연이 아닌 JK그룹 안주인만 보일 테고 어색한 아첨과 계산적인 미소만이 가득할 것이다. 서연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서연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호텔 미화원 박선영의 모습으로 동창회에 가기로 진짜 친구라면 자신의 겉모습이 어떻든 알아봐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걸러낼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그녀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시험이기도 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태준에게 동창회에 대해 털어놓았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동창회 좋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건데 내가 차를 보내줄까? 아니면 김 실장을... 아니,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나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갈 거야. 호텔 직원으로. 태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잠시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왜 굳이 그런 모습으로? 그래야 진짜를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당신의 아내, JK그룹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냥 민서연으로 갔을 때. 내 곁에 누가 남아줄지 궁금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다. 태주는 아내의 이런 면을 사랑했다.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단단함.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웠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속물적일 수 있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묻어났다. 알아.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진짜가 아닌 것들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는 당신이 있잖아. 서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태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따뜻한 온기에 태준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렸다. 그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당신이 정 그렇다면 대신 약속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한테 연락하기로. 당신을 지킬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으니까. 고마워, 여보. 서연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호텔에서 오전 근무를 마쳤다. 동료들은 퇴근하는 그녀에게 주말 잘 보내라는 인사를 건넸다. 아무도 그녀가 퇴근 후 향하는 곳이 바로 이 호텔의 가장 화려한 연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직원용 라커룸에서 땀에 전 근무복을 벗고 가방에 넣어온 것 중 가장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낡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누가 봐도 화려한 동창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연회장 입구에 다다르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현란한 조명 아래 빛을 발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그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굳은 표정으로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새로운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지를.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민서연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끄럽던 장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실크와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들어온 컬러 필름처럼 이질적이었다. 몇몇의 시선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잘못 찾아온 호텔 직원인가 하는 의아함과 노골적인 무시가 섞인 채 빠르게 흩어졌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구에 마련된 명찰 테이블로 다가갔다. 준비위원회 소속인 듯한 동창 한 명이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물었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는 세화여고 동창회장인데요. 나 민서연이야. 그녀의 말에 동창의 눈이 동그래졌다. 민서연. 아, 서연이 정말 너였구나. 어머, 난 또 몰라봤네.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학창시절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재벌가의 딸 민서연의 현재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이미 이 동창회의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음료 테이블로 향했다. 샴페인과 와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서연아, 맞지? 돌아보니 단아한 원피스 차림의 이은정이었다. 은정은 학창시절에도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가진 친구였다. 은정아, 와!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은정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이들과 같은 당혹감이나 무시가 없었다. 오직 오랜 친구를 만난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다. 너야말로 여전히 예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지금은 평범하게 잘 지내. 서연은 말을 아꼈다. 은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둘은 잠시 학창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녹여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연회장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박유라가 등장한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마치 시상식에 참석하는 여배우 같았다. 어깨를 과감하게 드러낸 붉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손목에는 한정판 시계가 번쩍였다. 박유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즐기며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어머, 유라 왔니? 유라야, 너 오늘 작정하고 왔구나. 너무 예쁘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녀 주위로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박유라는 익숙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장내를 훑다가 구석에서 은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유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 초라한 행사에게 여자가 한때 자신이 그토록 질투했던 민서연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꼴 좀 보게. 민서연. 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가 망하기라도 했잖아 보지.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서연의 불행은 곧 자신의 행복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서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을 둘러싼 동창들과 목소리를 높여 대화를 이어갔다. 참, 얘들아, 그거 들었어. 우리 동기 중에 누가 JK그룹 강태준 회장이랑 결혼했대.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JK그룹.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일류 기업. 그곳의 주인이 자신들의 동창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거리였다. 정말 누구누구야? 글쎄, 나도 소문으로만 들어서. 근데 대단하다. 그 강태준 회장. 언론의 얼굴도 잘 안 비추는 신비주의자잖아.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만났을까?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훑으며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인지 찾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시선은 오늘 가장 화려하고 성공해 보이는 박유래에게로 향했다.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라야, 혹시 너니? 박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부채질을 하며 수줍게 웃었다.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계산된 미소였다. 어머, 얘는? 그걸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니? 그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맞구나와 박유라 대박이다. 어쩐지 오늘 포스가 남다르더라. 역시 JK그룹 사모님은 다르네. 아첨과 찬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박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원래 자기 자리였다는 듯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하게 서연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를 따르는 몇몇 동창들의 시선도 함께였다. 모든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주스만 마시고 있던 서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라를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은정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민서연 아니니? 유라는 과장된 목소리로 아는 척을 했다. 마치 이제야 그녀를 발견했다는 듯이.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꼴이 왜 이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아버님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더니만 사실이었나 보네. 그녀의 말에는 값싼 동정심과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동창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유라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딱하게 됐네. 그래도 친군데 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우리 집에 청소나 잔심부름 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월급은 넉넉하게 쳐줄게. 이것도 인연이잖아. 안 그래? 우리 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하는 유라의 모습에 주변에서 역시 사모님은 통이 크다 며 바람을 잡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정이 참다 못해 끼어들려 했지만 서연은 눈짓으로 그녀를 말렸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유라야. 하지만 난 지금 내 삶에 만족해.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유라는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만족 이꼬를 하고서 서연아.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사람은 말이야.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헛된 자존심은 버리는 게 좋아. 박유라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학창 시절 내내 자신을 짓눌렀던 민서연을 이제는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서연의 어깨를 연민이 가득한 손길로 두드리며 말했다. 아무튼 내 말 명심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우리와 회사 계열사 청소 용역 자리라도 알아봐 줄 수 있으니까. 그녀는 남편과 회사라는 단어를 마치 자신의 권력인 양 휘둘렀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 회사인데.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섣부른 방역은 이 연극을 더 재미없게 만들 뿐이다. 유라는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심취해 있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JK그룹의 비전과 남편의 경영 철학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들은 얄팍한 지식을 총동원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모든 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박유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JK그룹 안주인이라는 거대한 후광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봤다. 한편의 저급한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배우는 형편없고 관객은 기꺼이 속아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는 더 이상 옛 친구 민서연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오직 초라한 현실의 박선영과 거짓된 환상의 박유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손에 든 주스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연극의 막은 올랐고 이제 이 무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유라가 만들어낸 거짓의 무대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그녀가 JK그룹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몰입하면 할수록 동창들은 더욱 맹목적으로 그녀를 숭배했다. 유라는 어느새 동창회의 주인이 되어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주변은 어떻게든 잘 보여보려는 이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유라의 와인잔이 빅이 무섭게 채웠고 그녀의 시시한 농담에도 박장대소했으며 그녀가 입은 드레스와 보석에 대해 낯뜨거운 찬사를 늘어놓았다. 민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이은정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아, 나 도저히 못 봐주겠어. 저게 무슨 짓들이야. 박유라가 원래 저렇게 속물인 건 알았지만 다른 애들까지 저럴 줄은 몰랐네. 은정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학창 시절에 순수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권력 앞에 아첨하는 비굴한 얼굴들만이 남아 있었다. 괜찮아, 은정아? 서연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차례로 훑고 있었다. 유라의 말에 가장 크게 웃는 김미영, 유라의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나서는 최진석, 그리고 못마땅한 표정이면서도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이들까지.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조용히 기록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는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았다. 뭐가 괜찮아. 아까 너한테 한 말 못 들었어.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가서 당장 진정해. 서연은 은정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은정을 제지하는 강한 힘이 있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뭐가 달라질까? 저들은 내 말이 아니라 박유라 뒤에 있는 JK그룹이라는 환상을 믿고 있는 거야. 진실은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지? 서연의 냉철한 분석에 은정은 말문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이미 사람들의 눈과 귀는 유라의 거짓말에 완전히 멀어 있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제안했다. 우리 이쯤에서 각자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보는 시간 갖는 거 어때? 오늘의 주인공인 유라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었다. 별거 없어, 얘들아. 그냥 사랑하는 남편 만나서 내조하고 그룹에서 진행하는 문화재단 일 조금 돕는 정도야. 얼마 전에는 파리에서 열린 VVIP 패션쇼에 다녀왔는데 그녀는 과장과 허풍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들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창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며 은연중에 율에게 잘 보이려 애썼다. 시간이 흘러 마이크가 점점 서연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은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됐다. 사람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야. 다들 나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청소하는 일이야.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헛기침을 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청소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들의 침묵은 서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아니라 상종 못할 사람을 대하는 무관심과 경멸에 가까웠다. 그때 박유라가 박수를 치며 정적을 깼다. 와, 서연이 정말 대단하다. 자기 직업을 저렇게 떳떳하게 밝히다니 역시 우리 중에 제일 강단 있다니까. 칭찬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라는 와인 잔을 들고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런데 서연아, 말만 들어선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잖아. 안 그래, 얘들아? 유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자 몇몇이 맞장구를 쳤다. 맞아, 전문가의 실력을 어디 한번 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유라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직감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박유라는 자신의 발치에 와인잔을 살짝 기울였다.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쏟아지며 검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어머, 내가 실수를 했네. 그녀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이 얼룩 좀 지워줄 수 있을까? 넌 전문가니까. 이런 건 금방 해결하겠지. 마침 여기 냅킨도 있네. 유라는 테이블 위에 하얀 냅킨을 집어 서연의 발 앞에 던졌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였다. 네가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 그러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더러운 얼룩이나 닦아.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은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잠시 바닥에 와인 얼룩과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태도였다. 천천히 서연은 허리를 숙였다. 유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주변의 몇몇은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유라가 던진 냅킨을 줍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다. 태준이 매일 아침 그녀의 가방에 넣어주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이었다. 서연은 그 손수건으로 와인 얼룩을 닦는 신용을 하는 대신 손수건을 든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호텔 미화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제왕의 아내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의 깊고 서늘한 시선이었다. 유라야, 서연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너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그랜드 볼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라는 서연의 기세에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뭐 실수 지금 나한테 경고하는 거니? 너 주제 파악 좀 해. 민서연, 넌 그냥 청소부일 뿐이야. 그래? 나는 청소부야.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청소부로서 말해주는데. 이런 얼룩은 이렇게 어설프게 닦는 게 아니야.
아주 뿌리부터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야지. 더러운 건 모조리. 서연의 마지막 말은 와인 얼룩이 아닌 박유라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 섬뜩한 의미를 깨달은 유라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극은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방관한 모든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기며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민서연의 차가운 선언에 그랜드 볼룸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순한 양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암사자의 서늘하고 위압적인 눈빛이었다. 박규라는 그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렸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금세 얼굴을 붉히며 발악하듯 소리쳤다. 뭐,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경비. 여기 경비 없어요.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호텔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동창들은 방금 전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서연의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유라는 더욱 필사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다. 경멸이나 분노조차 아깝다는 듯 그녀는 유렉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먼저 갈게. 은정아, 나중에 따로 연락하자.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한 청소부의 퇴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본 여왕의 위엄 있는 퇴장과도 같았다. 서연이 사라지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바닥에 뒹구는 냅킨을 발로 찼다. 정말 어이없어서 쟤 원래 저렇게 건방졌어. 하지만 아무도 선뜻 그녀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 방금 전 서연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알던 혹은 그들이 무시하던 청소부 민서연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서연은 화려한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지하 주차장, 자신의 낡은 경차가 세워져 있는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향했다. 차 안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댄 차에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굴욕감보다는 깊은 환멸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학창 시절에 소중했던 추억들이 더러운 위선과 속물근성으로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잔인한 폭력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눈물은 약한 자들의 무기다. 그녀는 더 이상 약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고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박유라의 거만함, 그녀의 거짓말을 맹신하며 동조했던 이들의 비굴한 얼굴,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던 그 순간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갔다. 그래, 청소노지간이구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김비서입니다. 강태준의 그림자이자 JK그룹의 모든 정보를 관장하는 심장부, 김강민 실장이었다. 김 실장님, 저예요? 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회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미세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서연이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급한 부탁이 있어서요.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해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유라,
그리고 그녀의 남편 박민혁, 아마 비전 홀딩스 대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김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재무 상태, 채무 관계, 주요 거래처, 사생활까지. 돈 한 푼의 흐름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다요. 그들 옷장에 어떤 해골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아마 옷장이 아니라 공동묘지 수준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녀의 목소리 끝에 서린 냉기는 수화기 너머의 김 실장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기계처럼 정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내일 아침까지 예비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님. 전화를 끄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계획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이제 이 더러운 연극의 무대를 통째로 철거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다. 이 연극의 연출가이자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차에 시동을 걸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아, 괜찮아. 표정이 왜 그래? 그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경직되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냥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더니 좀 피곤해서. 태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뭐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모든 자초지종을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 대신 핵심만을 말했다. 선을 넘었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 김 실장님께 부탁했어. 알아봐 달라고.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아내가 김 실장을 직접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눈에 서린 저 차가운 분노, 그것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의 분노는 아내를 모욕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잘했어! 태주는 서연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JK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재무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당신 마음대로 써도 좋아.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 남편의 든든한 지지에 서연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질서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오만함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박유라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발밑에서 거대하고 무서운 폭풍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냥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여명은 아직 희미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옆에서 잠든 강태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오늘은 시그니스 호텔로 출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청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재의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를 켜자 약속된 시간인 오전 400시 정각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김강민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파일을 열었다. 박유라 앤 박민혁 관련 예비보고서. 간결한 제목 아래 JK그룹 정보팀의 역량이 총동원된 결과물이 밤사이에 정리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서연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그것은 놀라움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를 확인하는 것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박율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온통 명품과 호화로운 파티, 해외여행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거짓이었다. 사진 속 명품 가방과 보석 대부분은 대여점에서 빌린 것이거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었고 해외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은 교묘하게 합성된 것이었다.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를 초과해 연체 상태였고 제2금융권과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되었다. 화려한 백조의 발밑은 처절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남편 박민혁의 회사, 비전 홀딩스의 실체였다. 보고서는 이 회사를 실체 없는 유령이라고 규정했다. 번듯한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사업 모델이나 수익 구조는 전무했다. 박민혁은 유망한 해외 신기술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 사장이나 은퇴한 자산가들에게 투자를 받아왔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를 돌려막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그가 동창회에서 타고 왔던 고급 외제차 역시 법인 명의로 리스한 것이었으며 살고 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월세였고 이미 몇 달치가 밀려있는 상태였다. 서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허영이나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누군가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여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우고 심지어 그것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모욕했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태블릿의 보안 통신 앱을 통해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지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첫째, 박민혁의 사채 목록을 전부 파악해서 제3자를 통해 익명으로 모든 채무를 매입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덫의 첫 단계였다. 목줄을 직접 손에 쥐겠다는 의미였다. 둘째, 박민혁이 현재 접촉 중인 신규 투자자들의 명단을 확보하십시오. 그들이 비전 홀딩스에 투자하기 전에 JK그룹의 자회사인 JK벤처 캐피탈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합법적인 투자안을 제시해서 그들의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이것은 돈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더 이상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폰지 사기는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지금까지의 모든 사기, 횡령, 배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수집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의 증언과 계좌 추적 기록까지 검찰이 받아서 바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요.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아주 작은 구멍도 남겨둬선 안 됩니다. 마지막 지시는 확인 사살이었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을 넘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서연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김 실장에게서 답장이 왔다. 못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짧은 답장과 함께 JK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강민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확인하며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렸다. 전략기획 1팀. 지금부터 비전홀딩스의 모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다. 1원짜리 하나까지 놓치지 마. 법무팀. 박민혁의 사기 행각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증거 수집 프로토콜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도록. 해외 정보팀. 박민혁이 내세우는 해외 신기술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건지 확인해. 아마 가짜일 확률이 99%겠지만 확인은 해야지. JK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각 팀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목표물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박민혁과 박유라의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 기록이 분석되었고 그들의 주변 인물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JK그룹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다. 같은 시각.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태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표정이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것을 보고 물었다. 마음의 결정은 끝난 모양이네. 서연은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더러운 건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치워야 하더라고. 그게 내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태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은정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서연아, 괜찮아. 어제 너무 걱정돼서. 박유라, 걔가 나중에 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더라. 신경 쓰지 마. 서연은 은정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가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은정가,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녀의 문자는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제자리. 서연이 말하는 제자리가 과연 어디일지. 은정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고 오만했던 자들이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체스판의 말들은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고 체크메이트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서연이 내린 지시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박유라와 박민혁의 삶을 향해 밀려오는 동안 정작 폭풍의 눈에 있는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공의 당금에 취해 있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 박유라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동창들에게서 온 아첨 섞인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유라야, 정말 대단하다. JK그룹 사모님이라니 남편분께 우리 남편 회사 좀 잘 봐달라고 얘기 좀 해줘. 어제 네가 입었던 드레스 어디 거야? 나도 따라 사려고. 다음에 우리 부부 동반으로 식사 한번 하자. 물론 너희 남편분이랑 같이. 유라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깨를 으쓱하며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 박민혁에게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다. 이것 좀 봐. 여보, 다들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한다니까. 박민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며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잘했어. 그 인맥 잘 관리해봐.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는 아내의 허영심을 이용해 사업에 필요한 연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사업이란 또 다른 사기극을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아주 사소한 균열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사활을 걸고 있던 새로운 투자처, 명성 캐피탈의 대표였다. 아, 이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투자건은 긍정적으로. 박 대표 미안하게 됐네. 상대방은 박민혁의 말을 자르며 용건부터 말했다. 우리 이번 투자는 없던 일로 해야겠어. 네? 아니. 이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박민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말이야. JK벤처 캐피탈에서 우리 회사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했네. 박 대표도 알다시피. 그쪽은 리스크도 없고 수익은 확실하잖나. 미안하네. 그럼 이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민혁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JK벤처 캐피탈 그 대기업이 왜 하필 지금 우리 같은 중소캐피탈에. 그는 불쾌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불길한 전화는 그것이 시작일 뿐이었다. 1시간 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다. 항상 그의 편의를 봐주던 지점장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사무적인 말투로 당장 연체된 이자를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니, 김 지점장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다음 주에 큰돈이 들어오면 바로. 그건 박 대표님 사정이고요. 저희는 원칙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불안감은 점점 현실적인 공포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아주 단단히. 그는 다급하게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다들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의 중이라는 핑계를 댔다. 마치 세상이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 통첩이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 표시에 뜨는 명동 104장이라는 이름을 본 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대한민국 사채 시장의 전설적인 큰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사장, 잘 지내지? 네. 네, 백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나나처가다 하이 다름이 아니라 박 사장 빈말이야. 얼마 전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넘겼어. 아주 점잖고 신사적인 분들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분들이 나만큼 너그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백 사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마저 섞여 있었다. 48시간 주겠대. 그때까지 원금이랑 이자. 전부 정리하라고 전해달라더군. 박 사장. 이건 충고인데 그분들은 절대 빈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거야. 목숨이 아까우면 전화가 끊기고 박민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경쟁사의 음의 공작일까? 아니면 내가 사기친 누군가의 복수. 그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뒤엉켰지만 단서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 시각. 박유라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동창 김미영과 최진석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결제 한도 초과로 거절당한 카드를 지갑에 쑤셔 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떨었다. 어머, 카드가 마그네틱이 손상됐나 봐. 비서시켜서 다른 카드 가져오라고 해야겠네. 그나저나 너희들 좋은 소식 있어.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며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남편이 곧 JK그룹이랑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계약할 것 같아. 아직 극비 사항이니까 너희만 알고 있어. 계약만 성사되면 너희 남편들 자리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 평소에 나한테 잘하라고. 김미영과 최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유라의 거짓말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며 아첨을 늘어놓았다. 정말 역시 유라 네가 최고야. 유라야, 우리 평생 친구다. 박유라는 그들의 숭배를 받으며 자신의 거짓된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박민혁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 유라를 보자마자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 가방 환불해. 우리 이제 망했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유라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당신 왜 이래? 무슨 소리야? 망하다니.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은행에서는 압류 들어온다고 하고 명동 백사장 빚은 다른 놈들한테 넘어갔어. 48시간 안에 돈 못 갚으면 우리 둘 다 한강물에 던져질지도 모른다고. 박민혁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유라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진정해. 여보, 당신은 대단한 사업가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JK그룹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어. 당신이 해결 못하면 내가 남편... 아니, 강욱 회장님께 직접 부탁하면 돼. 친구 남편인데 그 정도도 안 도와주겠어.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박민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기댄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보이지 않는 폭풍은 이제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박민혁의 절망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유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에게 남편의 실패는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했고 그것은 그녀의 거대한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며 자신의 JK그룹 인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걱정 마.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유라는 오히려 위기에 처한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자신이 이 집안의 구원자라도 되는 양 행세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JK그룹과 연결될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그녀가 아는 인맥이라고는 동창회에서 만난 아첨꾼들 뿐이었다. 당연히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한편 민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김강민 실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민혁의 회사는 자금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 상태였고 그가 저지른 사기 행각의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수집되었다. 그물은 완벽하게 쳐졌고 이제는 덫에 걸린 짐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일만 남아 있었다. 김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은 태블릿 화면에 정리된 자료들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해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정교했다. 그것은 박유라의 가장 깊은 욕망을 이용해 그녀를 제 발로 심판대 위에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JK그룹 강태준 회장 명의로 시그니스 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저녁 식사 초청장을 보내세요. 대상은 박유라 씨. JK 문화재단과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귀빈 초청이라는 명목으로요. 김 실장은 서연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박유라가 동창회에서 떠벌렸던 거짓말을 역이용하여 그녀가 가장 갈망하는 인정을 미끼로 던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창회 때 박유라 씨 옆에 딱 붙어있던 사람들. 김미영 씨, 최진석 씨, 그 몇 명에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JK그룹이 주최하는 비공식 파티에 초대한다며 호텔 라운지로 부르세요. 좋은 구경거리를 놓치게 할 순 없죠.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남편에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그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등장해서. 평소처럼 행동해달라고만 하면 돼요. 김 실장의 일 처리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며칠 뒤 최고급 종이의 금박으로 JK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공식 초청장이 박유라의 집에 배달되었다. 초청장을 받아든 박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발신인은 분명 JK그룹 와삭 회장 강태준이었다. 여보 이것 좀 봐. 드디어 연락이 왔어. 강 회장님이 직접 나를 초대했다고. 유라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파산 직전에 공포에 질려있던 남편에게 초청장을 흔들었다. 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청장을 받아들었다. JK 문화재단 협력 논의,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말이군. 당신의 친구가 드디어 힘을 써준 모양이야.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박유라는 완벽한 착각 속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게 이 초청장은 단순한 저녁 식사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상류 사회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관식이자 자신을 무시했던 민서연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최고의 복수였다. 약속된 저녁. 박유라는 이 한 번의 만남을 위해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가장 비싼 명품 드레스를 빌려 입고 유명 샵에서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받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도도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JK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박민혁 역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장 좋은 양복을 차려입었다. 두 사람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시그니스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총지배인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그들을 맞았고 직원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유라 여사님, 박민혁 대표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로열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지배인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박유라는 우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총지배인님까지 직접 나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회장님과는 격이 없는 사이라서요. 그녀의 허세에 총지배인은 표정 변화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오늘 밤 벌어질 일의 전말을 아는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김 실장으로부터 특별한 연극이 있을 것이니 그저 지시대로만 움직이라는 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박유라의 들러리로 초대된 김미영과 최진석 등은 1층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역시 유라백이 최고야. JK그룹에서 여는 파티에 다 와보고 이따 유라 오면 잘 보여야 해. 우리 남편 승진이 걸려 있다고. 그들은 잠시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배우가 각자의 자리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민서연은 자신의 원래 일터인 직원구역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용 카트 대신 무정이를 든 채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로열 스위트룸, 라운지, 호텔 복도 등 모든 구역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회사에게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동창회 때와 똑같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었다. 김 실장에게서 무전이 왔다. 사모님 대상이 로열 스위트룸에 입장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나와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알겠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서연은 무정이를 내려놓고 CCTV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박유라는 로열 스위트룸의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남편 박민혁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로열 스위트룸 앞이었다. 곧 열릴 마지막 심판의 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복도 저편에서 강태준과 김 실장,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내뿜는 위압감에 복도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로열 스위트룸 문 옆벽에 기대어 마치 원래 그곳에서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직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태준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믿음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괜찮다는 의미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김 실장이 로열 스위트룸의 문을 두드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거짓된 여왕을 위한 마지막 만찬의 막이 이제 곧 오르려 하고 있었다. 로열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박유라와 박민혁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유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드레스와 머리를 가다듬으며 평생 연습해온 것 중 가장 매력적이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문이 열리고 김강민 실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와 길을 열었다. 그리고 곧이어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하는 존재감과 함께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이나 뉴스 화면으로는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 그는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제왕, JK그룹의 총수였다. 박유라는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압도되어 호흡하는 것조차 잊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우아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부드럽게 연기하듯 입을 열었다. 강태준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박유라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회장님 말씀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요. 그녀는 교묘하게 민서연을 암시하며 자신이 강태준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어필했다. 그녀의 남편 박민혁은 그저 아내의 뒤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벌벌 떨고만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박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혹은 값비싼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유라를 그대로 통과하여 그녀의 등 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복도를 향해 있었다. 박유라의 환한 미소가 얼굴 위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완벽한 무시였다.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태준은 굳어버린 유라와 민혁을 지나쳐 그대로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복도에서 조용히 청소 카트 옆에 서 있던 짙은 회색 유니폼 차림의 청소부 앞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박유라는 저 초라한 청소부가 왜 저기에 서 있는지, 그리고 왜 JK그룹의 회장이 자신을 앞에 두고 저 여자에게로 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강태준의 냉철한 표정이 그 청소부를 보자마자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깊은 다정함과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청소부의 손에 들려있던 더러운 걸레를 빼앗아 카트 위에 던졌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였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쉬라고 했잖아. 당신은 너무 무리하는 게 탈이야. 강태준은 자신이 입고 있던 수억 원대의 최고급 맞춤 정장 재킷을 벗어 그녀의 허름한 유니폼 위로 직접 덮어주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다. 이러다 감기 걸려.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는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박유라의 귓가를 때렸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저 초라한 청소부가 민서연이 강태준의 아내라고 JK그룹의 진짜 안주인이라고. 뭐예요? 이게 지금 무슨... 유라는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만들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화장은 충격과 공포로 얼룩져 우스꽝스럽게 번져가고 있었다. 남편 박민혁은 유라보다 상황을 더 빨리 파악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갑자기 끊긴 투자, 등을 돌린 은행, 정체불명의 채권자, 모든 퍼즐 조각이 이 끔찍한 그림 앞에서 맞춰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모든 것이. 남편의 재킷을 걸친 민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유라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굴욕을 참아내던 청소부가 아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이 무대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유라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박유라! 서연은 품 안에서 동창회 때 썼던 실크 손수건을 꺼내 보였다. 내가 말했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다. 그리고 더러운 건 뿌리부터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고도 말했어. 지금이 바로 그 대청소 시간이야. 서연의 말이 끝나자마지 강태준은 김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혹한 총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깨끗하게 정리해. 그 말이 신호였다. 로열 스위트룸의 문이 활짝 열리고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의 수갑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박민혁 씨, 박유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박유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곧 보안 요원의 손에 막혔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화려했던 여왕과 그녀의 어릿광대 남편은 그렇게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유라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로열 스위트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소란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재킷을 여며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JK그룹 총수의 냉혹함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여자가 상처받았을까 염려하는 한 남자의 깊은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그의 나지막한 물음에 서연은 비로소 길게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살짝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집에 가자.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텅 빈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들, 그리고 값비싼 음식들.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한편 호텔 1층 라운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김미영과 최진석 일행이 샴페인을 기울이며 박율에 대한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다. 유라게, 지금쯤 강 회장님이랑 좋은 얘기하고 있겠지? 우리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우리가 유라 베프잖아. 이제 우리 인생도 피는 거야. 바로 그때였다. 로비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오는 박유라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완벽했던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거 놔.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래. 여보, 강 회장님 살려주세요. 그녀의 남편 박민혁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호텔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그 충격적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어대기 시작했다. 김미영과 최진석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천국의 문을 열어줄 것 같았던 JK그룹 사모님의 처참한 몰골이었다. 저게 유라 맞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호텔 지배인이 정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님 여러분, 소란을 피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파티의 주최 측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해라니요? 지배인은 아무 말 없이 로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강태준 회장장, 그리고 그의 재킷을 걸친 채 그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걸어 나오는 민서연이었다. 라운지에 있던 모든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청소부라고 멸시했던 민서연이 진짜 JK그룹의 안주인이었다. 서연과 태주는 그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지나쳐 호텔 정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앞길을 호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열었다. 김미영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향해 외쳤다. 서연아 저기, 미안해, 우린 정말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비겁한 변명은 서연에게 닿지 않았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비굴함의 대가는 앞으로 평생 동안 부끄러움 속에서 곱씹으며 스스로 치르게 될 터였다. 그날 밤 모든 언론사와 뉴스 채널이 박민혁, 박유라 부부의 사기 행각에 대한 속보를 쏟아냈다. 비전 홀딩스의 박민혁 대표, 수천억 원대의 폰지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그의 아내 박유라 씨, 사치스러운 생활 위해 범죄 수익 사용한 공범 혐의, 피해자들, JK그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증언, 그들의 거짓된 성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JK그룹 법무팀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들은 재판에서 단 한 번의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결국 박민혁은 경제사범으로서는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을 선고받았고 박유라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욕실에서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마치 지난 며칠간 몸에 묻었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태준이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박유라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인간의 욕심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회해.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는 없어. 단지 조금 씁쓸할 뿐이야. 진실과 거짓, 진심과 위선. 그런 것들의 경계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게. 그녀는 방 한쪽에 곱게 개어놓은 자신의 낡은 회색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저 유니폼을 입고 땀 흘리던 시간들이 오늘 겪은 그 어떤 화려한 순간보다도 훨씬 더 진실되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래도 당신 덕분에 진짜 친구 한 명은 얻었네. 서연은 은정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태주는 그런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야. 민서연, 그의 말에 서연은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더러운 것들은 모두 청소되었다. 이제 그녀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은정이었다. 서연아, 뉴스 봤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으면 내일 시간 될 때 우리 따뜻한 커피나 한잔할까? 꾸밈 없고 진솔한 그 문장에 서연의 입가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오후 민서연은 은정의 문자에 답장한 대로 약속 장소인 작은 동네 카페로 향했다. 화려한 시그니스 호텔 라운지가 아닌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아담하고 소박한 공간이었다. 은정은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자신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은정의 모습은 학창시절 그대로였다. 서연은 그 변치 않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맞은편에 앉았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정말 괜찮은 거야. 뉴스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은정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른 동창들처럼 서연의 배경에 대해 묻거나 아첨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로서 그녀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다. 응?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은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는지, 동창회에 왜 그런 모습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변명이나 과시가 아니었다. 진짜 자신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에게 건네는 진솔한 고백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은정은 잠시 말이 없다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동안 혼자서 정말 힘들었겠다. 서연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너를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은정아. 너는 그날 나에게 손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걸로 충분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너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그걸로 된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은정의 근황에 대해 물었다. 은정은 작은 아동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늘 부족한 후원과 낡은 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 순간 결심했다. 자신의 힘을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써야겠다고. 며칠 뒤 은정이 일하는 낡은 복지센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JK 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재단은 센터의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아이들을 위한 최신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은정에게는 센터장 직책과 함께 JK그룹의 전문 경영인들이 센터 운영을 돕는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어리둥절해하는 은정에게 재단 이사장이 직접 찾아와 말했다. 민서연 여사님께서 이 세상에는 이은정 센터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빛을 내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JK그룹이 여사님의 친구이자 존경하는 분께 드리는 투자입니다.
은정은 그제야 모든 것이 서연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담긴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박유라와 박민혁의 이름을 금세 잊었다. 그들은 사회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고 그들의 거짓된 삶은 사람들에게 허영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교훈으로만 남았다. 동창회에 있던 다른 이들 역시 한동안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민서연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다. 대신 JK 문화재단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정의 복지센터처럼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지원하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삶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주말이면 남편 태준과 함께 평범한 옷차림으로 시장에 가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삶과 소박한 일상의 삶, 두 가지 모두가 소중한 자신이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서연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태준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잔 대신 따뜻한 커피가 담긴 머그잔이 들려 있었다. 이제 행복해?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응?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녀에게 행복은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화려한 겉모습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순간에 있었다. 강물 위로 떠오른 아침 해가 서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의 밤이 지나고 진실의 아침이 밝았음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서연은 그 눈부신 빛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앞으로도 그렇게 진실되게 빛나리라는 것을 조용히 확신했다.